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사진의 역사, 사진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솔트 프린트라 그래가지고 이 소금물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의 일종의 모티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진사 책에서는 이 솔트 프린트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제 혼자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가감 없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누구냐 이러면은 윌리엄 헨리 폭스 톨벗이라는 이 아저씨예요. 보시는 것처럼 뭔가 부티가 줄줄 흐르죠. 이 사람은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금수저고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어마무시한 이런 재산을 상속을 받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공식 타이틀은 뭐냐 이러면은 과학자이자 수학자이고 식물학자, 그리고 언어학자, 고전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시간 많고 이제 돈 많은 부자들 중에서 마냥 그냥 먹고 노는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서 어떤 종류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1800년, 그러니까는 1800년도에 딱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뭐 니엡스라든지 다게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후대 사람이죠. 후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충분히 후대이니까는 한 세대 정도 아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 멜버리에서 이제 태어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나 이러면은 레이콕 저택을 이제 상속받은 이제 공식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에서 나오는 대로 이 저택의 이름도 있을 정도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다. 아주 유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옛날 저택을 살펴볼 때 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영국의 저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당시 주로 금수저들만이 갈 수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을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6년에 26살 되던 해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학위를 받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 문학계에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1832년에 영국의 유명한 학술 재단인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공식적인 왕립협회 회원이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상당히 똑똑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톨벗이라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러면은 1833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코모 호수라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이 호수가 옆에 사진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인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되게 유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영국에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제 그 휴양차 놀러를 갔겠죠. 놀러를 가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아저씨 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들고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종이를 올려놓고 그 풍경을 막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갖다 놓고도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술에 대한 전문 교육도 받지 않았고, 또 소질이, 자기 스스로도 소질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몇 번 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 옵스큐라에 나오는 이 장면을 그대로 이 종이에 고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이제 똥손도 아주 멋진 풍경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후인 1835년에 이제 최초로 관광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이 종이에다가 어떤 물질을 발라가지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사진을 우리는 이제 솔트 프린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트 프린트가 도대체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살펴보자
보자면은 이제 종이를 식염수, 그러니까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적신 다음에 이걸 잘 말려요. 잘 말리고 난 다음에 이 종이를 질싸는 용액에 담급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빛에 민감한 물질인 염화은이 이 종이 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광지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소금물과 이 질산은의 반응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던 앙금 반응에서 실험을 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잘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죠. H2O가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일단 소금을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소금을 막 집어넣으면은 소금물이 되죠. 이 소금물이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질산은이죠. 이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실버 니트로 옥사이드가 되겠죠. 요즘 이 화학 용어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질산은을 이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질산은을 막 집어넣으면은 얘네 둘이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염화은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버 클로라이드죠. 이렇게 염화은이 생성이 돼가지고 무거우니까, 물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아앉는 이 반응을 이제 앙금 반응이라고 하고, 이 앙금 반응을 일으킬 때 다양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를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것만 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앙금 반응을 일으키는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앙금 반응 중에 하나인 소금물과 질산은이 만나가지고 염화은이 생성되는 이 반응을 이 톨봇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감광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다게르오 타입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은, 이 다게르오 타입은 음판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요오드, 아요딘을 직접적으로 쐬어가지고 요오드와 은으로 감광 반응을 일으켰다면은, 이 톨봇 아저씨는 그 염소, 그러니까는 클로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염화은으로 이 감광 반응을 일으켰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 이러면은 다게르오 타입 같은 경우에 음판을 사용을 했고, 이 톨봇 아저씨는 종이를 사용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빛을 쬐이면은 이 염화은 상태에서 이 염소가 분리가 돼가지고 은이 환원되는 이 환원 반응이죠. 그런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게르가 처음으로 다게르오 타입을 만든 게 1837년이니까 그 다게르보다 2년 먼저 앞서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감광 물질인 은과 할로젠 원소를 이용한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톨봇이라는 아저씨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노출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 나타난 걸 갖다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면은 바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게 햇빛을 계속 받아도 더 이상 이게 감광이 되지 않도록 고정 정지시켜주는 정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착액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보다가 어느 정도 성과는 조금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정착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를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 작업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1835년도에 촬영한 카메라 오스큐라로 촬영한 솔트 프린트 타입의 최초의 그 사진이라고 인정되는 게 자신의 저택 창문을 촬영한 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거티브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네거티브인데 요것만 존재를 하고 요거를 이제 요즘 포지티브로 바꾸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진 솔트 프린트 타입의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사진 개발은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여기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헤르메스 혹은 고전적 골동품 취미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게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를 이 톨봇 아저씨는 중요도를 간과를 하고 이런 이상한 연구, 헤르메스 골동품 뭐 이런 거 고전 연구에 몰두를 하는 바람에 그냥 묻히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아저씨가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감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이 식물을 얹어 놓고 햇빛을 쪼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음화들이, 그러니까 네거티브들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진에 아주 큰 문제였던 정착 작업,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감광이 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이 작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돼요. 존 허셜이라는 이 과학자예요. 영국의 과학자인데 옆에 사진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긴 이 과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유명한 거는 이 존 허셜의 아빠죠. 존 허셜의 아버지인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착제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물질, 이 유용한 물질인 티오 황산염을 이 아저씨는 벌써 1819년도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게 관해서 이미 보고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티오 황산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솔디움 사이오설페이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은할로겐 화합물을 녹여가지고 씻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리를 하면은 반응성이 큰 은할로겐 화합물들이 이제 씻겨 나가가지고 더 이상 감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존 허셜이라는 아저씨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왕성했기 때문에 1837년에 최초로 성공한 다게르가 만든 다게레오 타입도 사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주 공개가 되지는 않았던 시점부터 기점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톨봇이라는 아저씨도 뭔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이렇게 보니까는 정착 작업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옛날에 발견했던 1819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티오 황산염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톨봇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39년 2월 1일 날 이 톨봇을 불러다가 이게 정착을 어떻게 시키는지, 티오 황산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톨봇 아저씨는 드디어 이 솔트 프린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 존 허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티오 황산염을 정착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프랑스 학회에다가 편지인데 보고서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학회에서는 이 다게르가 볼 수가 있었죠. 이 다게르는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정착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서 진정한 다게레오 타입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존 허셜이라는 이 과학자는 이 사진계에 어마무시한 큰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톨봇이 사용했던 말, 그러니까 빛으로 그리는 그림, 이걸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는 이제 광소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토제닉 드로잉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뭐 시적이고 이런 어떤 그 현란한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대신에 포토그래피, 그러니까는 사진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이때부터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그래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그래피라는 말은 이 과학자인 존 허셜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톨봇이 만든 솔트 프린트는 처음에는 이 음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찍히고 이거를 밀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은 양화 포지티브가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이때 톨봇이 사용한 말은 리버스 커피라든지 이걸 다시 한번 또 반전을 시킬 때는 리버스 커피 이런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반전된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 음화를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자. 그리고 정상적인 명암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포지티브라고 명명하자. 이래서 지금까지도 이 네거티브라든지 포지티브는 사진계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말이 됐죠. 그래서 이 존 허셜이라는 과학자가 사진계에 기여한 부분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존 허셜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의 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타입을 또 개발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때 당시 거의 최초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톨봇의 이 솔트 프린트를 살펴보자면은 이 저택을 이렇게 촬영을 했죠. 자기 살던 집을 촬영한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존 허셜 덕분에 이 반전을 한 번 더 시킬 수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햇볕을 더 쬐도 이게 완전 고정을 시킨 부분은 상이 변하진 않죠. 이렇게 포지티브의 이파리 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나름 이렇게 해상도가 좋은 거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상까지 나타나지만은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을 해갖고 촬영한 사진은 다게레오 타입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솔트 프린팅의 의미는 뭐냐? 이 솔트 프린팅이 가지는 그 사진계에서 큰 의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 이렇게 보자면은 이 네거티브라든지 이 포지티브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된 점, 이런 현대 사진의 개념 우리가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현상을 하고 현상한 거를 다시 인화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현대 사진의 개념을 정립을 했다. 이게 다게레오 타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네거티브 원본을 만든 다음에 포지티브로 다시 이거를 전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최초의 현대적인 사진의 개념을 거의 다 완성을 한 것이 바로 이 톨봇의 솔트 프린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게레오 타입에 비해 가지고 종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작비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질산 은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물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다. 이런 점도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러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 물질에 대한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솔트 프린트의 단점은 뭐냐? 이 단점을 알아보자면은 최소한 10에서 20분 정도의 노출 시간이 필요로 했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둔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최근에 다 알고 있죠. 이 염화은을 감광시키는 빛의 파장이 거의 자외선에 가까운 파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햇빛 아래에서 이때는 노출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게레오 타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선회도라든지 묘사력, 뭐 콘트라스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질이 너무 안 좋았다. 이 점 때문에 다게레오 타입의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 가지고 이 톨봇의 솔트 프린트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 양대 그 패권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영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는 있었다. 그래도 우리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트 프린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 물질의 발견에 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그 타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진사나 뭐 이런 책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고 막 와리까리하고 또 이 용어들이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제가 최대한 쫀쫀하게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톨봇이라는 아저씨가 최초로 솔트 프린트를 만들었죠. 이 솔트 프린트의 핵심 감각 물질은 염화은이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러면은 몽고 포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몽고 포톤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각 물질로 발견한 거는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하면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포타시움 다이크로메이트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굉장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크게 많은 대량으로 구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거 그리고 또 다룰 때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진용으로는 용액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서 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중크롬산 칼륨을 물에 타가지고 묽게 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감광을 하면은 되고 고정을 할 때도 물에 씻어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물에 씻어내면은 이 중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에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쉽게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고정 작업도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이러면은 고무인화라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회화주의 사진가들의 굉장히 선호를 받았던 이 고무인화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고무인화를 영어로는 이제 금 바이크로메이트라는데 이 바이크로메이트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그러니까는 중크롬산 칼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은 아라비아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라비아 고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그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요즘도 화방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면은 중크롬산 칼륨을 탄 물에다가 이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가지고 좀 끈적하게 만들어서 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 존 허셜이라는 과학자가 자기만의 어떤 감각 물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이러면은 사이노타입이라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감각 물질은 페로시아나 칼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영어식 표현으로는 포타슘 페로사이아나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는 대로 이게 사이안 그러니까는 시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한 독극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는 조금만 먹어도 사망할 수가 있고 피부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크롬산 칼륨 그러니까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랑 이걸 일정 비율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감광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이 버릇게 나온다. 우리 청록색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이안 컬러라 그러잖아요. 미술 하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감색 중에 사이안 블루가 있는데 그 사이안의 사이안이 바로 이 사이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이노타입이 어떻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이러면은 보시는 대로 블루프린트라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사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제를 할 때 많이 썼던 게 이 사이노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도면 같은 걸 보면은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탈봇 아저씨가 이 솔트 프린트에서 그친 게 아니고 이걸 훨씬 더 개량을 해가지고 칼로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칼로 타입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칼로 타입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칼로 타입이 솔트 프린트에서 부족했던 여러 가지 뭐 묘사력이나 이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칼로 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큰 줄기의 발견과 그 가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표준적인 기술로 자리 잡기도 한 이런 다양한 어떤 역사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훨씬 더 윤택한 그런 지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도 해볼 수는 있지만은 많은 어떤 위험 물질들이 있고 또 이렇게 굳이 해보시겠다 이러면은 사진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그냥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 설명에 맞게 굉장히 주의해서 다루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진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톨봇이라는 아저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칼로 타입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부족할 것 없는 금수저가 자기의 열정과 시간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사진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거 이전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